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관하역론 기출 분석과 물류 관련 법규 기출 분석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보관하역론 기출 분석입니다. 자, 보관론과 하역론 두 과목이 합쳐져 있고요. 또한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많이 이해를 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장비들이나 하역 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내용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관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면 물건을 보관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관을 해야 하느냐, 말 그대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중량 특성의 원칙은 물품의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의 높이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자, 무거운 물건을 중량물이라고 하는데요. 중량물 같은 경우 무거운 물건은 보관 렉 선반에 밑에 쪽에 놓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은의 회전 대응의 원칙은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입출고 빈도에 따라 달리하는 원칙이다. 물건의 회전율이라고 하죠. 얼마나 빨리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 회전율을 가지고 입출고 빈도,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주 되는 물건일수록 통로 쪽에 혹은 입출고를 할 수 있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입출고 통로 쪽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거를 회전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디귿의 통로 대면의 원칙은 창고 내의 원활한 화물의 흐름과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통로 대면의 원칙은 원래 물건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통로 쪽으로 물건을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창고 내의 원활한 화물의 흐름과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이 문제에서는 네트워크 보관과 연관이 좀 있겠죠. 네트워크 보관이란 뭐냐면 비슷한 종류의 물건들, 함께 출하가 되거나 입하가 되는 물건들을 같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높은 화물들끼리 같이 놓고 물건을 입출고할 때 함께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옳지 않겠네요. 그다음에 리을의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 시각적으로 보관 물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원칙이다. 자, 물건을 시각적으로 보관 물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은 하는데, 자,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디귿에 나온 설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리을도 역시 틀립니다. 그다음 미음의 선입선출의 원칙은 수요가 많은 제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원칙이다. 자, 선입선출은 먼저 넣는 걸 먼저 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미음도 틀리게 되겠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틀린 내용으로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되는 요인은 보관은 시간적 효용을 부여한다. 그리고 주문에 대한 신속 대응, 결품 방지 기능, 생산과 판매 조정, 수송과 배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자, 보관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주의해야 하실 거는 각 원칙별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원칙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지트 시스템의 도입 목표 및 효과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지트라고 하는 것은 물류관리론부터 시작해서 현재 보관하역론까지 전부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지트는 just in time이라는 말로 적시 공급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970년대 도요타가 시행을 한 것으로 재고를 적시에 공급을 해서 정확한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재고를 낭비로 보는 그런 재고관리 관점을 지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도입 목표 및 효과가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정해진 물건을 정해진 재고를 가지고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1번에 제조 준비 시간의 단축,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제조 준비 시간이 당연히 단축이 되겠죠. 두 번째, 재고량의 감축,
필요한 재고만 가져와서 불량품이 없는 재고를 통해서 생산품을 원하는 양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역시 재고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드타임의 단축. 리드타임은 생산에 들어간 시간부터 그게 완성품이 돼서 나오는 시간까지의 길이를 얘기하죠. 이 리드타임이 당연히 단축이 되죠. 중간에 불량품이 없고 적정한 재고가 적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불량품의 최소화. 재고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고 품질 좋은 재고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들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불량품도 최소화가 될 수 있죠. 다섯 번째, 가격의 안정화. 자, 지트를 도입했을 때는 가격을 안정화한다라기보다 가격으로 인한 가격에 소비되는 이런 우리의 비용을 없애겠다라는 관점이 더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우리가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을 가격에 전가를 시키죠. 그런데 우리는 엄격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해서는 전가되는 비용들은 많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의 안정화라든가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더 우수한 품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트의 도입 효과 및 목적으로서 적합하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거리가 먼 것. 정답은 5번 가격 안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요인을 보시면 지트 생산 방식은 생산량에 따른 정확한 재고를 준비하여 생산에 투입하며 재고를 낭비로 생각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재고 운영 방식이 엄격하며 도요타 생산 방식, 그리고 미국에서는 린 생산 방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트 생산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재고를 준비하면서 정확한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유통시키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엄격한 재고 관리 방식을 통해 가격의 안정화보다는 가격 경쟁에서의 우위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지트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기출문제 내용들을 잘 봐두신다면 유사하게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전체가 5과목인데요. 앞서 4과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엔 물류 관련 법규 기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가장 많이 과락을 받는 과목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 물류 관련 법규 내용 중에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유통산업발전법, 이 4가지의 비중이 사실상 문제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머지 3가지, 총 7가지 법규 중에 이 4가지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가지 법규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범위나 내용이 여기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의 출제 비중도 당연히 이렇게 이 4가지 과목에서 8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법률을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법률을 무작위로 전부 다 막연하게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중에 용어의 정의, 그리고 허가, 등록, 신고, 취소, 허가사항,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법률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것만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많이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나오는 문제의 형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왜 틀리고 이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은 들지만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적인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류정책 기본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인증을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안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에 보시면 인증 우수 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및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률을 다 읽어봤다고 해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66조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출에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인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형태로 나왔지만 실제 이 내용을 다시 바꿔서 1, 2, 3, 4, 5번으로 풀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범위를 좁혀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우수 물류기업 그리고 리을에 있는 우수 녹색 물류 실천기업 같은 경우는 나라가 지정한 기업들이죠. 이런 지정자들은 본인이 받은 지정증이나 등록증 같은 것들을 당연히 대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기관이나 나라를 통해서 받은 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어떤 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인증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전체 당사자가 모두 포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 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로 물류 보안 관련 활동이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물류나 녹색물류 그리고 물류 보안에 대한 강조가 점점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보시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부터 볼게요. 물류보안 관련 시설, 장비의 개발, 도입. 자, 물류 보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이나 장비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물류 보안을 위해 도입하겠다라고 할 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나라에서는 물류 보안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물류 보안 관련 제도, 표준 등 국가 물류 보안 시책의 수립. 자, 일반 물류 기업이 물류 보안 관련 제도나 표준, 국가 물류 보안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정답을 살펴보면 자, 2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지키는 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물류보안 관련 시설 장비의 개발 도입. 자, 1번에 나와 있었고요. 2번에 물류보안 관련 제도, 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자,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이 아니라 뭐예요? 준수라는 거죠. 준수.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법을 몰라도 문제만 조금 집중해서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왜냐? 일개의 기업이, 어느 한 기업이 국가 물류 보안 시책을 만든다?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3번에 보시면 물류 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거 할 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나. 그리고 물류 보안 관련 시설, 장비의 유지, 관리. 물류 보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 장비 개발하고 도입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때 나라에서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그래 너네 물류 보안 열심히 하고 있네 하고 도와줄 수 있겠죠. 5번째, 물류 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 복구 조치. 물류 보안 책을 잘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물류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사후 복구 조치를 위해서 기업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들고 온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은 법규 문제 자체가 반드시 법을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 흐름상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물류 기업 자체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제35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역시 기출문제, 오래된 기출문제보다는 최근 2개년 정도 확대하면 법령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기출문제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운송사업자, 내가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운송사업자한테 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1번은 준수사항으로서 맞는 얘기고요. 2번에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레카라고 부르는 차들, 관리 사업자와 부정하게 금품을 주고받는다면 당연히 이권이 있겠죠, 서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준수사항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운행을 하지 않고 특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호객을 하는 행위, 이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네 번째,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문을 닫고 출발을 해야겠죠. 자, 5번에 택시 요금 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우리 아까 1번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때요? 당연히 말을 하면, 이렇게 거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법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1조부터 1항부터 9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그 거짓에 대한 사유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읽었을 때 1번을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라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보실 수 있죠. 근데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종류,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죠. 다 틀리거나 다 맞거나 하는 경우 같은 거.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법규의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그 흐름이나 맥락이 이해가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는 좀 틀린 것 같다. 이거는 맞는 것 같다. 물론 법규를 다 외우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서 역시 기출문제 보시고 법규 내용들, 법령 내용들 반드시 몇 번, 여러 번은 읽어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도 전체 물류 관련 법규 문제 중에서 그나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자, 역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매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자, 법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제2조의 정의, 그리고 제2항의 매장, 3항의 대규모 점포 이렇게 각각의 정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매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자, 대규모 점포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매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접해서 여러 개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3번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4번 보시면 매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법령의 기준엔 3,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뭘 내고 싶었느냐? 실제 숫자를 가지고 너희가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겠죠. 4번이 틀린 답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3,000제곱미터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굉장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5번에 보시면 개설 등록 당시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할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처음에 매장을 열고 개설 등록을 할 당시에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롭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 내용도 유통산업발전법 정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전체 법규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류 관련 법규 전체에서 철도사업법은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단어에 대한 내용을 좀 숙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사업자에게 땡땡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땡땡의 처분이 그 철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땡땡 처분을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땡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어떤 땡땡 처분을 가름한다라는 거. 여기서 사실 정답이 정해지는 거죠. 자, 철도사업법 제17조에 보면 과징금 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걸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 드는 건 이거죠. 과징금과 과태료라는 거죠. 자, 과징금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실제로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영업정지를 하는 것에 가름해서 벌금으로 그 이익을 벌었던 것을 다시 징수하는 것, 금전적 부담으로 주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뭐였어요? 그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실제로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업을 아예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1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근데 과태료는 뭐냐면 의무 위반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켜야 되는 기준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기간을 넘기거나 이랬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과징금 그리고 사업정지에 가름을 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관하역론과 물류 관련 법규까지 봤는데요. 일단은 보관하역론 같은 경우는 보관론과 하역론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잘 해두셔야겠고요. 각각에 나오는 시스템과 하역 장비, 도구나 아니면 시설 등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좀 잘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법규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보시고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각각 보기마다의 특성들, 조문들을 찾아보시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정의나 준수사항, 허가, 등록, 취소 같은 내용들이 위주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 공부를 하고 물류관리사 시험을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시험은 7월 18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8월 19일 날 여러분들이 알게 되십니다. 실제로 공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현재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전공자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안에, 그리고 비전공자분들도 두세 달 정도면 충분히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접수를 하실 때는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접수비, 시험 접수비는 2만 원 정도 부과가 될 겁니다. 사진도 함께 등록을 하시고 시험에 접수하셔서 수험표를 출력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접수할 당시에 가장 가까운 장소로 접수를 하시고 시험날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류관리사 시험에는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도 필요하시다면 들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5가지 과목 내용이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각 과목별로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한 과목별로 전체의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법규 같은 경우 조심하셔서 과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번, 내용이 많은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들 잘 숙지를 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물류관리사를 취득을 하셔서 물류회사 그리고 또 유통회사 등등 상경 계열에 있는 많은 회사들 취업을 하셔서 물류관리사로서 좋은 역할들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귀중한 역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